오늘은 세계를 변화시킨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경계선을 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지구 생명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룡이 멸종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문명의 붕괴, 유럽과 아프리카 인구의 이동,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간접적으로 프랑스 혁명, 리우 카니발, 하와이안 피자, 칠리콘 카르네, 라따뚜이도 그것 덕분에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콜럼버스의 대교환으로 세계를 형성한 중요한 일입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만큼이나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었던 이 변화는 처음에는 바다를 건넌 몇백 명의 남자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세기 초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종류의 배인 카라벨을 개발함으로써 이 배들은 사각형과 삼각형 돛이 있습니다. 삼각형 돛은 뒷바람 없이도 전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배들은 조종이 쉽고 거친 바다의 파도에도 맞설 수 있으며 선창에는 최대 150톤의 식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카라벨이 등장하기 전에는 세상은 매우 넓었고 대부분의 문명들은 거대한 바다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럽과 극동은 대부분 서로 단절되어 있었고 무슬림 국가들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상업적 지적 교류가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세계 중심에서 실크로드 관문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더 남쪽에는 광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그곳의 부유한 해안 제국들이 유럽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문명과는 사실상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구세계와 신세계, 즉 세계의 동방우와 서방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역들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각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캐러벨이 개발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안을 보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지평선 너머의 광활한 대양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92년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의 원정대가 개량된 배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게 됩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말이죠. 이 새로운 종류의 배들 덕분에 가능해진 교류와 혼합은 양쪽 방우의 생태계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치적 균형을 산산조각내고 지구상의 생명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릴 정도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은 남아메리카 고지대에서 잉카 제국의 유적에 파인 광산에서 은을 캐내게 되고 이 은은 스페인인들에 의해 중국에 팔리게 됩니다. 메카에서, 마닐라에서, 그리고 마드리드에서도 카리브 해산 담배의 향이 거대한 연기 구름 속에 퍼져나갑니다. 스페인 상인들은 멕시코에서 오는 자기와 아시아산 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무역이 주로 중앙아메리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양을 따라 네덜란드 선원들은 몰디브의 조개 껍데기를 앙골라 노예와 교환하는 화폐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돌아온 콩키스타도르들의 배에는 금, 은보다 식물과 씨앗이 더 귀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한편 신대륙으로 항해하는 갈런선들에서는 가장 위험한 승객들은 무기나 갑옷을 지니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들, 즉 온순한 가축에 기생하는 미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계의 대변역에 휘말려 대륙의 균형을 뒤엎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땅을 밟으면서 그들은 의도치 않게 서로 충돌하고 뒤섞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는 다양한 생태계, 식물, 동물,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병원체들로 풍요로웠으며 이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거대한 대양에 의해 서로 접촉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말, 소, 양, 염소, 돼지, 닭, 개, 고양이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입됐습니다. 밀, 호밀, 쌀, 커피, 마늘, 양파와 함께 말이죠. 반대로 토마토, 감자, 콩, 땅콩, 고추, 파파야, 바닐라,
카카오, 호박, 마니옥, 담배, 해바라기, 아보카도, 고구마 등 수많은 작물들이 아메리카에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옮겨져 재배되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유럽, 호주에서도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를 오간 종들은 콩키스타도르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특히 베링 해협을 통해서나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씩 건너뛰며 이동하기도 했고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동은 극히 드물었고 소수의 종들만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대규모이면서도 빠른 이동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최초의 대서양 횡단 여행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조금 되돌려서 매혹적인 인물인 크리스토프 콜럼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때때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는 제노바의 중산층에서 자랐습니다. 독립된 도시 국가이자 해상 강국이었던 제노바는 그 당시 지중해 전역과 흑해까지 무역 거점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콜럼브는 전혀 세상을 바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견습방직공, 다음엔 선원 견습생이었습니다. 10살 앤 프랑스 종교전쟁 중 사략 선원이었고 20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과 우연으로 그리고 바다에 익숙했던 그는 상인이 되어 포르투갈, 영국, 아이슬란드까지 여행합니다. 30살이 되자 그는 카스티아 왕과 왕비 궁정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사고 파는 책과 지도 덕분이었죠. 지식인들과 권력자들과 교류하며 그는 대서양을 건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콜럼부스는 항상 인도를 꿈꿔왔다는 점을 말해야겠죠. 이 지역은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번영하는 상상의 땅으로 다양한 향신료와 직물, 향수, 고급 식기가 가득합니다. 이들은 아랍과 베네치아 상인을 통해 유럽의 소량씩 금값으로 전해집니다. 콜럼부스는 많은 유럽 지식인들처럼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경이의 책에 빠졌습니다. 그는 종종 인도, 동남아시아, 카테이와 시판구, 중국과 일본 같은 신비로운 곳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15세기 중반 캐러벨선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해양 혁신 덕분에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콜럼부스는 이 탐험에 적합한 시기에 스페인 왕실의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 여행은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 항해하여 일본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생각은 서쪽으로 곧장 출발해서 유럽과 모두가 갈망하는 아시아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고위험 여행을 위해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 스페인 왕에게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수년간의 협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콜럼부스는 프랑스 왕 샤를 팔 세의 지원을 받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세계사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상상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크리스토프 콜럼부스의 첫 원정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계산착오로 마련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을 가르는 광대한 바다의 크기, 즉 원정의 소요 시간과 실행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콜럼부스는 9세기 아랍 학자인 위대한 천문학자 알파르가니의 관측에 의존했는데 그의 계산은 지구의 둘레를 약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수에 콜럼부스는 또 다른 큰 실수를 더하게 됩니다. 아랍 마일과 로마 마일로 표시된 거리를 혼동함으로써 그는 세계의 크기를 3분의 1 이상 더 줄이게 됩니다. 이 실수 덕분에 콜럼부스의 일본 도달 계획이 서류상으로 그럴듯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왕실은 오늘날 우주 비행만큼 비용과 위험이 큰 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콜럼부스 원정대가 카나리아 제도에서 출항할 때 선원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4,500km를 서쪽으로 항해하면 시판구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선 거리로 12,500km가 그들을 일본 열도와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배도 중간 기착지 없이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탐험 때의 모든 구성원들은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륙은 존재합니다. 1492
연 36일간 항해 후 식량이 거의 떨어진 탐험대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에 도착해 그곳을 산살바도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열도와 중국 보물 근처에 도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이어진 4번의 탐험 동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콜론은 자신이 그 땅에 발을 디뎠다고 확신한 채로 남았습니다. 아시아에 도착했고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무역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론의 첫 탐험은 3척의 배와 90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륙의 몇몇 섬을 겉핥기식으로 스치고 지나간 것에 불과했던 그 탐험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작은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다가올 세계 대전환을 생각하면 이 대전환은 실질적으로 2번째 원정부터 시작되는데 더 많은 인원이 17척의 배로 정착을 계획했습니다. 1500명 중 3분의 1은 군인, 4분의 1은 장인 상인, 농부 대장장이, 목수, 5분의 1은 정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신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종교의 씨앗을 처음으로 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5세기가 지난 지금 그곳에는 약 5억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 원정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변화시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기도, 사상도, 이 세계에 정착하려 배에 탄 1500명의 인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 100마리, 소 3, 4마리, 돼지 양념소 30마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창에 실려있는 수백 마리의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면역이 되어 있는 수많은 질병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스페인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륙 전체에 번개처럼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당시의 위대한 아메리카 문명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갑자기 천연두, 홍역, 독감, 간염,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나 결핵, 디프테리아, 콜레라, 발진 티푸스, 성홍열과 같은 박테리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쩌면 지구 생명체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그리고 다양한 탐험대가 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라시아에서 온 수천 년간의 전염병에 직면합니다. 전염병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휩쓸어 인구의 75-90%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인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흑사병은 인구의 50%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는 거의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에서 유라시아로 역으로 전해진 유일한 질병은 성병이기 때문입니다. 메독은 1495년 9세기에서 첫 유행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대재앙과 비교할 만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9세기에서 신세계로 넘어온 병원체들이 그렇게 많고 치명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와 달리 아메리카의 문화는 동물들과 함께 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면조, 멕시코의 검은 개, 그리고 안데스의 라마를 제외하면 아메리카의 사피엔스들은 가축을 거의 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인간들이 길들인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양간, 닭장, 마구간 등 많은 건물들이 동물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성문은 말을 탄 사람이 통과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아메리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러한 밀접한 접촉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역사에서 만성적인 보건 위기를 초래했고 유럽인들의 건강 상태를 매우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족이 대서양 횡단, 여행자들의 증언에서도 이 건강하고 뛰어난 아름다움과 청결함을 지닌 남녀들에 대한 감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동물 가축화는 드물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결코 완전한 야생이 아니었습니다. 콜론 첫 원정 30년 뒤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 내륙으로 들어가 현재 멕시코시티인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합니다. 그는 20만에서 3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를 발견합니다. 이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지만 이미 인구가 과밀했던 중국 제국의 중심지인 베이징보다는 2배나 작았습니다.
코르테스 시대엔 유럽에서 파리와 콘스탄티노플만 인구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의 중심지였던 세비야는 아즈텍의 수도보다 4배나 더 작았습니다. 테노치티틀라는 규모와 공학적으로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중심에 위치한 이 도시는 인공섬 위에 세워졌고 수천 척의 작은 배가 오갔으며 집약적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인상적인 것은 치남파스라 불리는 떠다니는 정원에서의 농업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청결함과 복잡함으로 코르테스 군대를 감탄시켰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를 세심하게 파괴하기 전까지요. 가축이 거의 없었고 이는 말, 돼지, 닭, 오리와 배설물로 가득한 유럽 도시와 뚜렷이 대조됐습니다. 16세기 전반기에 유럽인들이 멕시코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낯선 과일, 채소, 곡물들을 대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물들은 자신들만의 신석기 혁명을 이끌고 독자적인 농업을 발전시킨 문명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식물을 전 세계에 전파해 세계 농업을 변화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애리조나나 텍사스 카우보이 땅을 떠올리게 하는 한 요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멀리 멕시코에 있습니다. 칠리콘 카르네. 이 이름만으로도 이미 콜럼버스 대교환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카르네는 스페인어에서 온 말로 고기를 뜻하고 칠리는 아즈텍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우아트러에서 온 말로 고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칠리파이든 19세기 원래 버전은 기본적으로 고추와 고기를 넣고 천천히 끓인 스튜의 향신료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또는 요즘처럼 쌀, 강낭콩, 토마토, 심지어 옥수수나 피망까지 넣어도 됩니다. 이 칠리 레시피는 텍사스식이나 멕시코식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 안에 인류의 유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칠리에 넣을 수 있는 쌀은 약 8,000년에서 10,000년 전에 중국 양쯔강 계곡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습니다. 거기에 넣는 마늘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5,000년 넘게 재배되었습니다. 올리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튀길 수 있게 해주는 기름, 그리고 거기에 넣는 소고기도 그렇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거세 황소보다 은퇴한 젖소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1만 년 전 근동에서 가축화된 야생 소의 후손입니다. 멕시코산으로 알려진 향신료들은 사실 세계 반대편에서 온 것들입니다. 거기엔 근동에서 온 커민과 유럽에서 온 오레가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야생 상태로 중동과 남유럽 등 여러 곳에서 자랐던 고수씨앗 가루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낭콩, 토마토, 고추는 모두 5세기 전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자라고 구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대교환 전에는 유럽, 인도, 아프리카, 중국 모두 고추를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 대륙에는 카우보이도, 소도,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북미 원주민의 유목 생활과 말 타는 모습은 콜럼버스 대교환의 결과입니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각 지역의 대표 요리와 전통 조리법으로 여겨지는 음식들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리들은 구세계와 신세계 생물학적 충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대교환이 세계 요리 문화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인기 있는 요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 요리인 라따뚜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 중에서 9세기에 있었던 것과 원래 아메리카에서 자랐던 것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와이안 피자에도 잘 적용됩니다. 하와이안 피자는 뉴욕에서 인기 있는 이탈리아 요리로 멕시코산 토마토와 파인애플이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은 원래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만 자라던 과일이었지만 나중에는 하와이 섬을 포함한 여러 열대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이삭을 들고 저처럼 식물학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마도 맛있는 요리에 기대감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 연구자에게는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위대한 문명들이 어떻게 선택 교배를 통해 터신테라고 불리는 거대한 잡초와 같은 풀을 교배하여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씨앗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아직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에서 발전된 아주 오래된 농업 관행을 넘어서서 고고학자들은 또한 최근에 정복자들이 완전히 지나쳤던 인간이 만든 대규모 구조물의 유적도 발견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랫동안 전형적인 미개척지이자 야생의 땅으로 여겨졌지만 그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인간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땅에서는 수십 년간 수치, 도자기, 많은 물고기,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유물은 서기 800년에서 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 아마존 강 유역의 척박하고 산성인 토양을 매우 비옥한 땅, 즉 유명한 테라프레타로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 흔적들은 인공토, 안트로솔스로 불리며 이 거대한 적도우림에서 지도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존 전체 면적의 0.11%가 이렇게 비옥한 인공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흔적들은 아마존의 콜럼버스 이전 인구가 약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였다는 기존의 추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현재 600만, 1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자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주요 고고학 유적지 근처에서 과일나무의 밀도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과일나무가 특히 풍부한 숲의 지역을 찾아내어 새로운 고고학 유적지를 식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그 당시 농경지이자 거대한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들 중 하나, 오랫동안 잊혀지고 숲에 다시 잠식된 현재 볼리비아 북부에서 처음으로 길들여졌습니다. 마니오크는 그곳에서 길들여져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의 농업과 요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붕괴가 단순히 풍경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끝없이 경작되던 지역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다시 뒤덮였고 이것이 아마도 간접적으로 기후의 균형까지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에 상륙했을 때 해안과 내륙에는 이미 많은 대규모 정착지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북동부엔 이로쿼이 연맹과 치로키, 크리크, 에팔레치 부족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시시피 문명에서 유래한 민족들은 17세기에 샤크타스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훗날 미국이 될 동부 지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매년 일부러 대규모 계절성 불을 질러 나무의 성장을 조절하고 이 지역의 사슴과 들소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을 위한 방목지를 확보했습니다. 유럽의 병원균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를 붕괴시키면서 불을 이용해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던 이 방식도 간접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 인위적 화재는 수십 년 동안 대기 중에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전염병 충격 이후에 숲은 다시 영역을 넓히며 북미 동부 전역에서 다시 우거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플로리다까지 한 세기 동안 프랑스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숲으로 변했다고 추정합니다. 초원 지형에서 울창한 숲으로 변하면서 이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거대한 숲의 재성장이 기후학자들이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거의 3세기 동안 지속된 매우 긴 기후변동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방구는 혹독한 겨울, 서늘한 여름, 낮은 수확량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근이 발생했고 간접적으로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밍 왕조의 몰락, 미국의 독립, 심지어 프랑스 혁명까지도 어느 정도는 기회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 기한은 기온 하락과 강수량의 불규칙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이 사라진 이후 대륙 전체의 인구는 불과 2세기 만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럽인 도착 당시 약 6천만 명이던 인구가 16세기 말엔 40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여 북대서양에서 특히 두드러진 기온 하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550년대부터 19세기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 표면의 강도가 감소한 것과 특히 격렬한 화산 폭발 등이 그 요인 중에 있습니다. 이 화산재가 태양 복사의 일부를 우주로 반사시켰습니다. 1816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로 주변 섬에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름이 없는 해가 찾아왔고 그 결과 중국, 아메리카, 유럽에서 농작물이 망가졌으며 그 여파로 이 지역들에서도 약 10만 명 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양 흑점과 화산 활동이 결합돼도 이 작은 빙하기의 지속기간을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아메리카에서 대규모로 나무가 다시 자란 것이 세 번째 힘이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나무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해 기후 냉각을 더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미생물들이 간접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국지적으로 냉각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기근이 혁명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미국 건국이나 1789 연 프랑스 왕정 붕괴 혁명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든 아니든 18세기 말에 유럽의 가장 서민 계층을 구한 것은 기근에서 구해낸 것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감자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감자가 콜럼버스 교환의 진정한 보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변형된 이 땅속 덩이줄기, 즉 우리가 괴경이라고 부르는 감자는 안데스에서 전해져와 북유럽을 기근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저렴해 북유럽인들의 식량이 되었고 덕분에 노동력과 자원을 식민지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동안 산업화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감자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깁니다. 구대륙 문화에 뿌리내린 일부 품종들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곡물보다 4배 생산성이 높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게다가 감자는 악천후나 한파, 우박, 폭풍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곡물을 계속 재배하는 주된 이유는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또 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 말하듯이 모든 감자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세기 전반 동안 아일랜드는 우유와 맥주에 더해 감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식단은 그들의 거의 모든 영양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인구의 거의 40%에게 감자는 그들이 섭취하는 유일한 고용 음식이었습니다. 이 식단의 효율성은 1925년에 3명의 연구자들이 입증했습니다. 161일 동안 그들은 우유에 감자와 맥주만 먹었습니다. 영양 결핍도 없었고 체중의 감소나 증가도 없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음식을 바꾸고 싶은 강한 욕구도 없었습니다. 감자는 생명이자 동시에 죽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의 대교환은 끝이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845년 북아메리카에서 온 감자역병 곰팡이가 아일랜드에 퍼져 몇 주 만에 수확량의 절반을 파괴했습니다. 다음 해 감자역병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콜럼버스의 대교환은 유럽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아일랜드는 인구 4분의 1을 잃고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써 아일랜드인들도 콜럼버스 대교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식물과 질병, 인간 이동 속에서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명 이 아일랜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일랜드 섬 전체 인구는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 합쳐 630만 명입니다. 이는 감자역병이 발생하기 전 아일랜드 섬에 살던 800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감자가 생계형 농업에서 비료와 농약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19세기에 처음으로 수출되고 판매되어 산업적으로 사용된 비료는 구아노였습니다.
남아메리카 해안 섬들에서 대량의 바다새, 배설물 산을 산업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잉카인들이 감자밭을 비옥하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백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 1840년에서 1880년 사이 페루는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채굴된 이 흰색 금 1200만 톤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 광산들은 고갈될 때까지 국가의 막대한 부와 전체 수입의 80%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의 농경지들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때부터 우리는 질소 비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아메리카에서 온 콜로라도 딱정벌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해충은 감자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은 감자 역병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감자밭에 비소 성분의 살충제를 대량으로 뿌렸습니다. 1960년대와 DDT의 등장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이 물질이 토양과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구마와 옥수수가 주인공이 되어 소빙하기 동안 농민들을 기아에서 구해냈고 동시에 나라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첫 정착민 원정 후 1세기도 안 된 1580-1590년 사이에 타이완과 마주한 중국 동부 푸젠 계곡의 논들은 거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고구마를 심으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중국 인구는 7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족이 중원 제국의 서쪽에 있는 척박하고 산악지대를 정복하는 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재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작물들은 이 지역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놀라운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이 작물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국과 한족이 지금처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고구마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미국 다음으로 옥수수 생산이 많습니다. 미국 식물이 중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한 뒤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의 대교환이 아프리카 대륙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식민지 개척자들의 원정 이후 몇십 년 만에 유럽은 신대륙의 부를 착취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질병과 식민지 착취로 거의 멸종하게 됩니다. 유럽인들도 열대의 덥고 습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합니다.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메리카 최초 식민지 개척자였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후 프랑스와 영국인들은 만난 강력하고 부유한 왕국들에 주목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상상해낸 이 무역, 아니 범죄는 아프리카 전체의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유럽인들이 주도한 인신매매입니다. 베냉의 다오메이 왕국, 앙골라의 콩고 왕국 등 서아프리카 대왕국의 도움으로 유럽인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를 줄이고 그 상처가 오늘날까지 민족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고향에서 끌려가 아메리카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한 명마다 그를 잡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고 바다에서 2명이 더 숨졌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 특히 브라질과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인이 유럽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400년간 노예제로 1200만, 20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브라질과 카리브해에 도착한 이들 중 20명만 플랜테이션 탈출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롱, 즉 도망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역사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만남은 오랫동안 역사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은 오늘날까지도 결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건들의 흔적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이티나 생도맹그의 독립을 이끈 반란처럼 반란을 준비하며 플랜테이션에 머물렀습니다. 식물처럼 아무런 고려 없이 뿌리 뽑혀온 이 모든 아프리카인들은 거대한 콜럼버스 교환의 역사, 아메리카의 역사, 그리고 현대의 위대한 투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운명처럼 그들의 땅이 된 이 대륙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후손들은 혼합의 세계를 만들고 음악과 춤을 창조합니다. 오늘날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음식들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현대 아메리카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잠발라야와 브라질 페이조아다는 아프리카 뿌리를 공유하며 잘 어울립니다. 제 칠리콘 카르네처럼 콜럼버스 대교환에 먹을 수 있는 상징이죠. 다음에 요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접시 위에 담겨 있습니다. 21세기 초 현재 세계화는 우리의 요리, 문화, 생태계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빠르고 끝없는 재조합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들, 여성들, 배, 식물, 그리고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있습니다.